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개발하고 있는 강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항상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좀 어려운 게 인트로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 역시 오늘도 쉽지 않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되게 올드하고 예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할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를 개발해 오면서 여전히 아직 할 게 많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이제 네이버가 OWPS라는 스토리지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뭐 예전 데뷔나 아니면 그 어떤 블로그 글들로 해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2008년에 OWPS라는 스토리지를 저희가 네이버가 이제 출시를 해서 그 기반에 뭐 블로그, 카페 등등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저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3카피로 저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GB 저장하기 위해서는 3GB의 디스크가 필요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피루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레저 코드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이레저 코드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함으로써 기존에는 이제 3배의 비용이 발생하던 것을 한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한 1.5배, 한 1.7배 정도로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지 저장하는 방법, 스토리지 엔진에 대한 기술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2018년에는 이제 누베스라는 것을 출시했는데 이것은 저장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OWPS나 파피루스는 전용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 라이브를 써야 되고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베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EST API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REST라고 하면 이제 HTTP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데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다르게 좀 더 편하게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어링이라는 기법도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고속의 스토리지와 저속의 스토리지를 구분해 가지고 고속은 좀 비싸고 저속은 싼 이런 스토리지를 여러 개를 구성을 해서 그것 간에 데이터를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비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OWPS, 그 다음에 파피루스, 레몬, 빙고는 이제 스토리지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엔진에 대한 기술 투자도 있었고 누베스 같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투자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21년에는 이제 레몬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OWPS, 파피루스 이런 엔진들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스토리지 엔진의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개선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이제 빙고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OWPS, 파피루스, 레몬 이것은 저장하는 저장 매체가 디스크, 뭐 하드 디스크나 SSD 같은 그런 저장 매체였다고 한다면 빙고에서는
테이프라는 저장 장치를 사용을 했는데요. 테이프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를테면 1960년대 영화 보면 뭐 거대한 뭐 프레임 있어가지고 그 안에 뭐 원통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걸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상당히 좀 현대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 같은 그런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테이프라는 미디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하지만 뭐 예상하시다시피 좀 느린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빙고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디스크가 아니라 테이프에 저장해서 저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어떤 저장 매체가 새로 이제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저속의 어떤 스토리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고속 또는 고집적게 어떤 저장 매체에 대해서도 계속 발굴해서 별도 스토리지 엔진으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빙고에 대한 얘기고, 저희가 올해 이제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출시를 했고요. 이것은 앞에서는 이제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API 또는 네이버만의 어떤 API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개선 포인트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는 기존의 어떤 그런 전용 API가 아니라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S3 스펙의 S3 API를 지원하는 엔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레저 코드라든가 티어링, 뭐 암호화 버전 같은 그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네이버는 2008년, 물론 이제 개발 시점을 보자면 더 전이겠지만 한 17년 넘게 이런 스토리지에 대해서 계속 기술 투자를 해왔냐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의 어떤 개발자분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가 데이터가 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엔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가진 데이터가 300페타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참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보통 뭐 이 노트북 같은 데 쓰는 디스크 한 1테라바이트 정도 되는데 그 디스크가 3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카피를 하면 곱하기 3 하면 90만 개 디스크가 필요한 셈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한 서비스 그 한 분의 데이터예요. 물론 한 분은 아니고 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아마 다 예상하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근데 데이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이 300페타바이트를 어떤 어떤 외부에 있는 외부 업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보관만 해도 1년에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네이버는 이런 비용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10%만 절감을 할 수 있어도 100억을 절감을 하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가 10개면 1,000억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이제 단순히 외부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어떤 외부 어플라이언스의 스토리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스토리지를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이버 어떤 예를 들어 뭐 치즈직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성능을 원해, 이런 성능을 원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그런 솔루션을 쓰게 되면 그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체 기술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맞춰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 외에도 어떤 기능 측면에서도 어떤 서비스에는 우리 이런 기능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 스토리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어떤 개인정보 데이터라든가 또는 뭐 금융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조건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도 다양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도 자체 스토리지가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만든 스토리지를 저희만 쓸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NCP로서 저희가 이제 외부 사용자한테도 제공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자체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오브젝트 스토리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블록 스토리지라든가 뭐 NAS 뭐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는데 뭐 여기에 일부 분들은 좀 아마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1990년대 같으면 뭐 나우누리, 뭐 천리안, 또 뭐 다양한 형태, 뭐 크레이지 웹보드 등등 게시판 형태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대가 돼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많이 대중화됐고 사람들은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들의 데이터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9년 정도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디카는 아무래도 휴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든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고 즉시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세상이 됐죠. 그러면서 데이터 모든 사람들이 만든 그 데이터 양이 저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생성형 AI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지 않아도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해외 어딘가를 여행 간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재생성하고 이미지와 비디오, 오디오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지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토리지 개발에 계속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껌껌이 뭔가 제어하기보다는 뭐 전체를 배치로 처리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권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보관 정책이라든가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컴플라이언스 측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스토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일괄적인 처리를 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API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기존에 있는 어떤 블록 스토리지라든가 NAS 같은 데서는 그냥 리드, 라이트 정도이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인기였지만 지금은 사실 잘 안 보잖아요. 거의 안 보잖아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캐리언의 뭐 골든 같은 게 훨씬 많이 인기가 좋은데 이것도 5년, 10년이 지나면 아마 안 볼 거예요. 거의 안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핫한 데이터는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하고 더 비싸더라도 그다음에 자주 안 읽는 데이터는 좀 더 저렴한 곳에 옮길 필요가 있죠.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싸고 느리지만 싼 곳, 어떤 것은 빠른 곳, 좀 비싼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데 블록 스토리지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파일이 한 1조 개가 된다. 근데 그거를 1조 개에 이제 분류를 하려면 이제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네이버는 앞에 말씀드린 그 뭐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기술 변화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선된 점들도 많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OWFS나 파피루스, 레몬, 빙고 같은 스토리지 엔진들이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존의 OWFS 같은 경우에는 1기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3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레저 코드를 적용을 했고 그럼으로써 비용을 3배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로 낮출 수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서버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TCO는 높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성능 등등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과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발표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능과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OWFS나 그러니까 누베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 전용 스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는 뭐 하두, 플링크, 뭐 카프카, 뭐 스팍 뭐 이런 것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어떤 연동을 하기 위한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런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프락시 형태의 어떤 서버를 둔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력 비용도 발생을 하고 서버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서버가 죽으면 뭐 재시작도 해야 되고 뭐 증설도 해야 되고 이런 운영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기능 면에서도 전에는 그러니까 되게 네이버 전용 그런 기능들이 거의 리드라이프트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지만 점점 이제 서비스들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뭐 암호화도 필요해요, 뭐 잠금 기능도 필요해요. 이거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웹 서비스처럼 그냥 올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 전용 API에다가 개발하지 말고 그냥 표준 스펙을 따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NCP에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NCP에 있는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뭐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미디어 등등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러 상품들이 오브젝트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뭐 한 몇십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사용하는 용도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그를 뭐 백업한다든가 또는 뭐 DB 백업을 한다든가 또는 하도 연동을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NCP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NCP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서비스와 아카이브 스토리지라는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별개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나는 아카이브에 넣을 거야,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서비스 간의 데이터 이동하는 것도 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이 두 개의 상품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적절한 스토리지 엔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길 원하지만 현재는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멀티존이라든가 리전과 버킷 복제라든가 뭐 버킷 폴리시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한데 아직 이제 지원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현재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QoS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용자가 뭐 대량으로 업로드를 한다든가 대량으로 뭐 get을 한다든가 뭐 딜리트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향이 한 사용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한테도 영향이 가서 뭐 간혹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장애가 특정 사용자한테만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다면 어떤 영향도를 낮출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장애 임팩이 좀 큰 상태이고요. 게다가 앞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해도 일단 현재로서는 추가하기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동안 앞에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 이제 스토리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운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OWPS를 처음에 만들고 이제 사용할 때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벌 복제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하다 보니 결국은 처음에는 아마 데이터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용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겠지만 점점 운영하다 보니 이게 비용 문제가 어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되었고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레저 코드를 이제 그 이후에 적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런 비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누베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라이브러리 형태의 인터페이스보다 레스트를 제공을 하면서 사용성이 많이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표준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만의 스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외부 연동을 위해서는 많은 그런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 스펙이 아니라 오픈 스펙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존 스토리지가 어떤 기존 스토리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꾸준히 구조 개선을 해야 결국은 기능이나 안정성 비용 면에서 개선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조금씩 마이너한 업데이트만 해서는 그런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구조를 많이 고침으로써 안정성과 성능 등을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어떤 스토리지에서의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그런 저장 매체만을 사용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 외에도 어떤 매체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가 추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미디어에 따라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총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엔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결국은 어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들이 저희의 스토리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갈라파고스가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갈라파고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표준 스펙을 따르고 널리 알려져 있는 다들 쓰는 그런 스펙을 쓰는 것이 결국은 비용도 낮추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하필 S3인가? 그러니까 아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써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럼 왜 하필 S3인가를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S3라는 것은 이제 2006년 아마존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이제 출시를 하였고 현재 사실상 거의 표준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고요. 이 S3라는 것은 일종의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어디에서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버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확장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서울, 일부는 부산, 대구, 미국 이렇게 두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고 기능 동작하고 성능 문제가 없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한한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사이트가 죽더라도 다른 사이트가 살아 있으면은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용성도 더 높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한 곳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존에 복제를 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 유실 확률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 오픈 스펙이기 때문에 저희가 S3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S3 API가 한 100개가 돼요. 그리고 스펙 문서가 1000페이지가 넘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개발하려고 하니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하자. 일단은 많이 쓰이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그걸 우선 개발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한 20여 개, 한 30개 되는 API들 개발을
이제 하기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서비를 했고, 많은 그런 과거 논문이라든가 자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NCP에는 IAM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IAM은 사용자의 어떤 키 정보 또는 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앞단에서 이제 S3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요청이 정상적인 건가, 허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요청에 들어있는 시그니처 정보를 IAM 쪽에 전달해서 이거 허용해도 돼? 안 돼?를 물어봅니다. 그럼 IAM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해도 돼? 안 돼? 이걸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IAM에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예, 그걸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IAM으로서 이제 RBAC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HA하고 로드 밸런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내부에는, 네이버 안에는 엠프런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가용성과 부하 분산을 위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굳이 저희가 이걸 다시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사용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데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S3에는 리전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리전은 어떤 IDC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KR, JP, 뭐 네이버 KR, 네이버 JP 같은 그런 리전들이 있고, 그 리전은 다른 리전 모두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동작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그것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은 내가 필요한 정보든 다 내가 항상 액세스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글로벌 메타라는 게 있고요. 글로벌 메타는 어느 리전에서든 다 접근할 수 있게 복제가 되어 있고, 특정 한 리전이 망가지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이제 유실되지 않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S3에 있는 버킷이라는 개념은 리전이 예를 들어 뭐 10개,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이름을 가진 버킷은 딱 하나만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을 만들 때는 야, A란 버킷 만들어 줘 라고 하면 이거는 딴 데 있어, 못 만들어 라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은 그 이름에 대한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글로벌 메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KR 리전에 A란 버킷이 있다고 하면 그 버킷 안에는 상당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 오브젝트는 사실은 다른 리전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정보는 KR 리전에 있는 오브젝트의 정보는 KR 리전에 있는 메타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KR 리전이 사라지더라도 JP 리전이 동작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JP가 동작하는 데는 자기의 그 메타는 JP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S3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CRUD라고 보자면 이제 CUD를 하는 그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항상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API 호출하는 클라이언트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사실 그림에서는 제가 되게 간단히 그렸지만 상당히 많은 저희 내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S3 게이트웨이도 있지만 메타도 있고, 여기 있는 뭐 GC라든가 이 모든 컴포넌트는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 죽더라도 데이터는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라운드 룰이 있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저희는 그 Write Ahead Log WA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 체인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WAL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S3 게이트웨이에서 여러 가지 CUD 오퍼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변경을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로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죽더라도 또는 클라이언트가 죽더라도 또는 다른 모듈이 죽더라도 저 체인지 이벤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리플레이를 해서 이 데이터가 컨시스턴트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는 이제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GC라는 모듈이 있어서 그 체인지 이벤트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저장 매체로 보면 빠르지만 비싼 클래스가 있고 저 밑에는 느리지만 값싼 클래스가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중간 빠른, 중간 싼 그런 스토리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각각을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스토리지 클래스 내에서 난 이 정도 클래스의 데이터를 줄 거야, 난 이 정도의 둘레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레몬이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처리하고 있고, 빙고가 테이프 기반 클래스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20살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삼각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 남자와 갑자기 그 여자를 두고 결투를 했어요. 총으로 죽었어요. 그러고 그 죽은 사람이 갈루아라는 수학자인데, 그 갈루아의 갈루아 필드라는 그 이론이 여기 이레저 코딩을 만든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사 와서 이걸 공부할 줄 몰랐어요. 대학 때, 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런 거 몰랐었는데, 갈루아 필드가 뭔지 몰랐었는데, 대학 들어와서 필드가 뭔지, 갈루아가 이런 거 했던 사람이구나, 회사 와서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갈루아 필드를 바탕으로 이레저 코드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레저 코드 말고 그냥 데이터를 투카피 저장하게 되면, 두 개의 디스크의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이 디스크가 망가지더라도 얘는 살아있으니까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겠죠. 이거를 그러면 두 개 다 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럼 3개 하면 되지. 하지만 비용이 3배가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투카피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 3카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유실 확률이 한 2만 분의 1이 돼요. 투카피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레저 코드도 뭐 여러 가지 기법도 있는데, EC7 플러스 5를 쓰게 되면 3카피에 비해서 1900억 분의 1이 돼요. 유실 확률이. 근데 저장하는 그 데이터 양은 1기가를 저장할 때 1.7기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3카피에 비해서 대략 저장하는 데 필요한 그 용량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실 확률은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에 텍스트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오브젝트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 ABCD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것을 4개 조각으로 쪼개요. 지금 여기 예시는 EC4 플러스 2고요. 4개 조각으로 쪼개서 ABC, DF, JHI, JK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2개의 블럭을 더 만들어요. 이 2개의 블럭은 페리티 블럭이고,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갈루아 필드에 그런 계산을 해서 저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4개 블럭이었던 게 6개 블럭으로 되고요. 이 6개 블럭을 6개 서버에 분산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6개 서버 중에 아무 서버 4개만 살아있어도 데이터는 유실되지 않아요. 1, 2, 3, 4 해도 되고, 뭐 3, 4, 5, 6, 뭐 2, 3, 뭐 4, 5,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든 서버 4개만 살아있게 되면 데이터는 유실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6개로 나눈 데이터를 만약에 IDC 3개에다가 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 1, 2번 서버는 존 1, 3, 4번은 존 2, 5, 6번은 존 3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존 1, 2, 3이라는 건 IDC 3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존 1에 해당되는 IDC가 갑자기 폭파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3, 4, 5, 6은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정부 화재라든가 아니면 몇 년 전에 뭐 판교 IDC 화재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IDC 2개가 살아있다면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복구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IDC에다가 뭐 1, 2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어서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 앞에 말씀드린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이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내에서의 데이터 이동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IRM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 IRM이라는 모듈이 있어서 이 모듈은 오브젝트 체인지 이벤트로부터 어떤 오브젝트들이 언제 변경되는지와 그 다음에 저 클래스 간의 이동을 어떤 조건을 할지, 이를테면 한 달 지난 거는 밑에 클래스로 옮겨, 또 2달 지난 건 지워, 뭐 이런 조건들을 판단을 해서 IRM이 동작을 합니다. 다음 초반에 이제 어떤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QoS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장애 포인트가 많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QoS를 개발하였고, 일단 저희는 이제 토큰 버킷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토큰 버킷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토큰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토큰 하나 사용을 하다가 토큰을 다 쓰게 되면 그 요청은 블럭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에 사이브 리턴을 해서 더 요청하지 못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큰 버킷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티드 페어 큐라는 것을 개발하였고, 거대한 작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버킷 삭제라든가 뭐 1억 개 오브젝트 삭제해야 돼, 뭐 이런 대량 삭제 같은 그런 대량 작업인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웨이티드 페어 큐에 그 정보를 넣고 잡을 넣어서 저 잡별로, 그러니까 요 그림상으로 보면 한 줄 한 줄이 뭐 카프카에서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여러 개의 토픽에다가 그 잡을 쪼개서 넣은 다음에 토픽 하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꺼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미터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버킷 사이즈를 먼저 보자면, 버킷에 예를 들어 오브젝트가 1조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쓰는 그냥 파일 시스템 내에서 du 명령을 쓰게 되면 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크기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1조개가 있으면 아마 10년 걸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체인지 이벤트로부터 변경을 계속 추적을 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서 오브젝트가 추가되면 더하기, 오브젝트가 빠지면 마이너스해서 그 델타들을 계속 합해 가면 아무리 1조개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변경된 게 20개밖에 없으면 20개에 대한 변경만 계산해 주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버킷 사이즈를 계산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오브젝트 개수도 마찬가지인데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개수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API 콜수와 트래픽 양은 사실은 그러니까 CUD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이벤트 저 정보에 있지만 R 오퍼레이션은 저기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API 호출수라든가 트래픽 양에 대해서는 그 R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로그가 들어있는 액세스 로그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미터링 모듈은 체인지 이벤트와 액세스 로그 이 양쪽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그 컴포넌트를 다 모았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 다 모은 거고, 그 모은 것이 결국은 제가 뭐 KR 1, 2, 3 존이라고 한다면 각 존별로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KR 1에도 똑같이 있고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 리전이 만들어집니다. 저 리전을 또
복붙을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KR 리전, 네이버 JP 리전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것들 간에 서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nCloud 스토리지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제 한 20개, 한 20여 개 API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70개 이상 더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뭐 어떤 건 좀 불편한 API도 있기 때문에 뭐 빼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만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스토리지 클래스를 좀 더 다양하게 둬서 딱 정확한 성능과 정확한 비용이 되도록 스펙트럼을 좀 더 다변화해서 이제 다양한 클래스 줘가지고 총 비용을 낮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기존 NCP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대체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뭐 JP나 독일, 미국 같은 그 리전에 추가하는 그런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몇 년 된, 그러니까 OWPS가 출시된 지 몇 년인지 세보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17년이나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네이버는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계속 진심으로 투자를 해왔고, 뭐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이고, 왜 했냐, 어떤 안정성이나 비용, 구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 똑같은 내용으로 NCP에도 nCloud 스토리지라는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 올해 4월 17일에 베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정식 릴리즈를 할 예정이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